예, 이번 장 12장 플라비 바이러스입니다. 양성가닥 RNA 바이러스 중에 앞에서 폴리오 바이러스, 엔테로 바이러스에 속하는 바이러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기본적인 바이러스의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플라비 바이러스도 이러한 바이러스의 기본적인 성질을 그대로 갖고 있는 바이러스 중에 하나이고요. 플라비 바이러스를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요즘에 이제 곤충, 진드기나 아니면 모기에 의한 매개 바이러스들이 많기 때문에 그 바이러스들이 대부분이 플라비 바이러스에 속해 있습니다. 양성가닥 RNA 바이러스 분류 보시면 앞에 했던 피코로나 바이러스, 엔테로 바이러스나 폴리오 바이러스가 대표적이었고요. 요 끝에 있는 이제 플라비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플라비 바이러스에는 요 플라비 바이러스 속에 속하는 제페니즈 엔세팔라이티스 바이러스 같은 것들, 그리고 헤파타이티스 바이러스 중에 이제 헤파타이티스 C 바이러스가 속하 있는 헤파C 바이러스가 요 플라비 바이러스의 대표 바이러스입니다. 특징은 유전자 구조 및 복제 기작은 피코르나와 굉장히 유사하고 작은 바이러스고요. 곤충을 매개로 한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스로포드 본 바이러스를 해서 아르보 바이러스라고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플라비라는 이름보다 아르보바이러스라는 이름이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스로포드 본이니까 뭐 무는 절지동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총 한 53개 정도가 바이러스가 분리가 됐고요. 대부분 인수공통 바이러스로서 이제 뭐 돼지를 물거나 아니면은 진드기들이 들쥐들을 물은 다음에 사람이 지나갈 때 붙어서 물고 이런 상황을 통해서 전파가 되는 동물과 사람의 공동 전파가 되는 그런 바이러스가 이제 대부분이고요. 27종 정도는 이제 모기에 의해서 전파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내염 바이러스, 제페니즈 엔세팔라이티스 바이러스 J2B라고 되어 있고요. 예전에는 굉장히 연구가 많이 되었던 바이러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황열병 바이러스, 옐로우 피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리고 댕기, 뭐 이런 것들이 다 모기에 의해서 전파가 되고요. 최근에는 모기보다도 요 진드기가 더 인기를 끌고 있죠. 진드기에 의해 전파되는 진드기 매개 뇌염 바이러스라든지 FATS, 급성 중증 출혈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열대야로 인해서 우리나라 쪽도 이제 자꾸 열대적으로 온도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바이러스들이 많이 출몰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매개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다른 무는 곤충들에 의해서 전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플라비 바이러스가 대표적으로 이제 옐로우 피버, 댕기, 재패니즈, 엔세팔라이티스, 웨스나일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다 모기의 전파에 의해서 열병을 일으키는 그런 바이러스들이고요. 조류, 돼지, 사람, 조류, 사람, 사람, 원숭이 대부분 다 인수공통 바이러스가 보시면 됩니다. 패스티 바이러스는 돼지 콜레라를 유발하는 그런 바이러스입니다. 설사 또는 점막성 질환, 돼지 콜레라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 스와인 피버 바이러스나 아니면 바이럴 다이레이아 이런 바이러스가 여기 속하고요. 여기서는 요 플라비하고 헤파시 바이러스 정도, 헤파씨입니다. 그러니까 헤파타이티스 C 바이러스겠죠. 사람한테서 이 만성 감염을 일으키는 아주 어떻게 보면 무서운 감염 바이러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치료약이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동물과 사람에게 다양한 질병을 유발하고요. 매년 가장 많은 인구가 감염되는 바이러스입니다. 댕기 아주 유명하죠. 5천에서 1억 명 이상 감염이 되고요. 이 중 5만 명이 댕기 출혈열로 사망을 하는 그런 바이러스입니다. 아직까지 백신 없습니다. 백신이 있으면 치료하겠죠. 근데 백신이 개발이 안 되는 이유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RNA 바이러스 변화가 잘 일어나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패스티 바이러스, 이제 주로 가축에 감염이 되는데 설사병을 일으킵니다. 돼지 콜레라 요즘 많이 유행하고 있죠. CSFB 해서 클래식 스와인 피버 바이러스라고 해요. SFB라고 얘기합니다. 스와인 피버. 요즘 요것 때문에 돼지열병으로 좀 많이 관심을 갖고 있죠. 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알고 있는 바이러스들이었는데 분류를 해서 보면 이렇게 다
유명한 바이러스들로 알고 있는 바이러스들입니다. C형 간염 바이러스는 헤파스에 속하고 여기 넌 A, 넌 B로 알려졌었는데 원래 분류가 헤파타이티스 바이러스는 하나의 속해 있었어요. 헤파타이티스 A, 헤파타이티스 C, 그리고 B. 근데 분류가 되면서 달라졌죠. 이건 RNA 바이러스고 얘는 DNA 바이러스고 이제 헤파스도 RNA 바이러스인데 따로 분류가 된 거죠. 그래서 플라비 바이러스와 유사한 헤파시 바이러스로 이제 규명이 돼서 분리가 됐습니다. 요 장에서는 이제 C형 간염 바이러스가 유명하니까요. 플라비 바이러스 중에 헤파시의 C형 간염 바이러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지티브 싱글 스트랜드 RNA고요. 엔벨롭을 가지고 있어요. 요 헤파타이티스 바이러스는 이거는 A, B, C 공통입니다. 헤파타이티스 바이러스는 감염 바이러스는 외피가 있고요. non-cap, no polyA 유전자 자체가 트랜스크립션을 할 상태로 mRNA이기 때문에 캡하고 폴리테일이 없습니다. 정 20면체의 아이코사헤드론 캡시드 구조고요. RNA에서 다이렉트하게 RNA를 합성한 또는 단백질을 합성하는 그러한 유전자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당연히 아이리스도 갖고 있고요. 생활사는 사이토플라즘에서 대부분 다 일어나고요. 멤브레인에 부착돼서 일어납니다. 이 멤브레인은 플라즈마 멤브레인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이하라고 골지 컴플렉스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뮨 이베이전을 하고요. 면역 회피를 하니까 만성 질환을 유발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셀을 트랜스포메이션 전환시켜서 암 유발도 진척을 시키게 됩니다. 리버 디지즈, 헤파틱 스테아토시스에서 간 경변을 일으키고요. 간암으로 진행시키는 그런 바이러스입니다. HCV 역학 임상인데 전 세계 인구의 한 3% 정도, 지금은 더 늘어났고요. 약 2억 명 정도가 만성 감염자입니다. 그리고 미국, 일본, 유럽 인구의 한 2%가 만성 감염으로 있고요. 한국에서는 한 1.5%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이 이제 중국, 아프리카, 동남아, 남아메리카, 그리고 아프리카 쪽이죠. 이런 지역들이 대부분 어떻게 보면은 음식을 섞어 먹고 위생이 안 좋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었는데, 그래서 B형과 C형 간염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음식물을 섞어 먹는 뭐 그런 것들에 의해서 많이 유발이 되는 후발국 바이러스라고 얘기하고요. A가 이제 뭐 선진국에서 많이 나타나는 그런 감염 바이러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해서 전염이 되고요. 항체 스크리닝을 의무적으로 수행하여 수혈을 통한 전염은 거의 없습니다. 대신 이제 음식물 체액에 의해서 만성 전이율이 매우 높고요. 대다수 감염 환자가 만성입니다. 60에서 80% 정도가 만성 감염으로 계속 질환을 앓고 있고, 만성 감염 중에 이제 지방간이 생긴다든지 간염이 생긴다든지 그것에 의해서 세포가 변형이 일어나서 암세포로 되는 거죠. 상당수가 간 경변 후에 간암으로 진행이 되는 그런 유발 바이러스입니다. RNA 바이러스 중에 유일하게 종양을 유발하는 바이러스고요. 기장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 경변으로 인해서 간세포가 변화를 일으키게 되고요. 그 변화된 형태가 암세포로 변화가 돼서 악성으로 변화된 바이러스를 일으키게 됩니다. 대형적으로는 HCV에 대한 백신 개발인데요. 아직 개발은 되지 않았고, 최근에 뭐 백신이 약간 비슷하게 사용되는 것들은 있습니다. 치료약군 인터페론 알파 또는 리바비린 이런 것들로 바이러스의 증식을 계속 억제시켜주는 그런 병용 치료가 되고 있고요. 직접적인 치료 방법은 아닙니다. 최근에 폴리에틸렌 글라이콜을 처리해서 약효를 개선한 뭐 인터페론이나 리바비린을 복용 치료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리바비린이나 아니면 버세비어 아니면 텔라르비어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뭐 요즘 보면 람데스비어라고 안 하고 람데스비르라고 하죠. 일본식 발음이에요. 같은 유전자형에 따라서 50에서 70% 치료 효과를 나타냅니다. 근데 이 치료라는 개념이 완치가 아니고요. 만성 유지입니다. 그러니까 급격한 바이러스의 증식을 막아주는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HCV가 여기 있는 뭐 LDL이나 VDL, 일반적으로 로우 덴시티 리포프로테인이죠. 간세포에 이게 많이 함유되어
많이 리셉터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단백질들을 수용체로 이용해서 엔트리 돼서 들어오게 되고요. 엔캡슐레이션, 엔도좀으로 들어와서 라이소좀에 퓨전돼서 언코팅 된 다음에 RNA가 노출이 되면은 RNA 복제하고 폴리프로테인 만들어서 단백질 생산하고, 근데 그 만든 단백질 중에 이제 외피 구조 단백질들은 여기 있듯이 ER 또는 골지를 통해서 만들어 주게 되고요. 그 다음 RNA 복제된 거 제공해주고 캡시드 프로테인 제공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파티클이 만들어지면은 이게 ER 골지에 표지되어 있는 여기 있는 이제 NS2, NS3A, NS4, NS5, NS5A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E1, E2 이런 것들이 이제 외피에 존재하는 그런 단백질들이고요. 그래서 캡시드를 구성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외피를 부착한 다음에 엑소사이토시스로 나가게 됩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치료 재료는 여기 있는 이 단백질들을 생산하는 프로테이즈를 억제한다든지 폴리프로테인을 잘라주는, 또는 복제하는 RNA 디펜던트 RNA 폴리머레이즈 억제제, 아니면은 이 어셈블리 하는 거 막아주는 거, 뭐 이런 정도가 치료제로 타겟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입자 구조는 뭐 외피가 있고요, 엔벨롭 가지고 있고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E1, E2라는 스파이크가 이제 엔벨롭을 구성을 합니다. 지름은 55나노미터, 그렇게 큰 사이즈는 아니에요. 외피 단백질 E1, E2가 존재를 하고요. E2는 당 단백질이 C81과 결합을 한다. 그러니까 E2가 수용체인 CD80이라고 이제 결합을 해서 엔도사이토시스 유발을 한다는 거죠. 코어는 정20면체 형성한 RNA 게놈을 싸고 있고요. RNA 지놈이고 캡시드가 그것을 정20면체 구조로 싸고 있죠. 엔벨롭에 이제 이러한 당단백질들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게 E1, E2가 되는 거죠. 게놈 구조는 약 9.6kbase, 그렇게 크지 않죠. 10kbase 미만이니까. 양성가닥, 단일가닥 RNA이고요. 아미노산은 한 3000개 정도를 만들어 진 폴리프로테인을 만들게 됩니다. 양성가닥 RNA 바이러스는 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사이토플라즘에서 바로 프로테인으로 해독을 하게 되는데, 그 해독할 때 만들어지는 폴리프로테인이 한 개의 폴리프로테인을 만들게 되는 거죠. 5' 말단에는 캡은 없고요. 그 대신 아이리스가 있습니다. 인터널 리보솜 엔트리 사이트. 폴리에테일은 없지만 헤어핀 룹 구조를 가지고 있는 엑스리즌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고요. 5' NCR에 NCS, non-coding sequence, non-coding reason, NCR 또는 NCS 똑같습니다. 아이리스 서열이 있어서 캡 비호전적인 번역이 가능하게 하고요. 3'의 NCR에서는 상당히 보존된 이 X 리즌을 가지고 있어서 게놈 복제에 관여를 하게 됩니다. 게놈 복제할 때 여기를 프로테인 프라이머로 사용을 해서 네거티브 스트랜드를 복제하는 데 사용을 한다는 거죠. 구조적으로 아이리스 있고요. 요 앞쪽이 대부분 이제 캡시드 C 그리고 E1, E2 글라이코프로테인들이 있죠. 여기까지가 스트럭처 프로테인이고요. 뒤쪽이 이제 비구조 단백질, non structural 프로테인들이 이제 분포되어 있습니다. RNA 바이러스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이 뒤에 있는 것들은 이제 RNA 디펜던트 RNA 폴리머레이즈,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RNA 헬리케이즈, 프로티에이즈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겠죠. 여하튼 RNA 바이러스에서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효소로 갖고 있는 제일 중요한 것이 프로티에이즈예요. 자기의 폴리프로테인을 잘라야 되니까. 그 다음이 이제 뭐 RNA 헬리케이즈나 아니면 멤브레인에 접촉을 하는 그런 프로테인입니다. 오케이? 멤브레인 결합 단백질. 이거는 숙주 내에서의 복제 기작을 도와주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RNA 디펜던트 RNA 폴리머레이즈. 유전자를 복제를 해야 되겠죠. 단백질 암호화입니다. 한 개의 폴리프로테인으로 10개의 단백질을 절단해서 만들게 되고요. 3개의 코어, 이게 캡시드라고 그랬죠. E1, E2, 구조 단백질 7개의 구조 단백질, P7, NS라고
non structural protein이에요. 그래서 non structural protein 2, 3, 4A, 4B, 5A, 5B 해서 7개를 만들게 됩니다. 복제의 필수적인 생화학적 활성을 갖고 있는 게 요 뒤쪽에 비구조 단백질이고요. 뭐 프로테이즈나 뭐 시스테인 프로테이즈, 세린 프로테이즈, 그쵸? RNA 헬리케이즈, 그리고 RNA 디펜던트 RNA 포리머레이즈 등입니다. 세포 친화성은 굉장히 숙주 범위가 좁습니다. 그래서 헤파타이티스 HCV라고 했으니까 간염 바이러스는 간세포의 감염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사람하고 침팬지에만 감염이 되기 때문에 모델이 굉장히 범위가 좁고요. 세포에 대한 굴성, 간염세포, 간세포에 주로 감염이 됩니다. 또는 비림프구나 수지상 세포에 덴드라이트 셀에도 감염이 된다는 보고는 있지만 간세포에 한정돼서 감염을 일으키는 그런 바이러스입니다. HCV 생활사인데요. 세포질에서만 대부분 복제를 하고요. RNA 바이러스니까. 수용체로는 아까 CD81이라는 애를 사용한다고 그랬었죠. 리세터 메디에이티드 엔도사이토시스가 되면은 들어가고 언코딩에 의해서 mRNA가 바로 나오게 되면은 트랜스레이션 해독을 통해서 단백질 합성을 하죠. 이 합성된 단백질들을 그냥 사이토플라즘에 풀어놓는 게 아니고 여기 ER이에요. ER 골지 컴플렉스를 통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표지를 해 놓게 되고요. 그러면 여기 이제 리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네가티브 스트랜드, 그 다음에 다시 포지티브 스트랜드 RNA를 유전자 복제를 하게 되고요. 이 복제된 유전자를 코어 프로테인으로 싸면서 캡시드를 형성하고 ER 골지의 그 캡시드를 보내서 외피를 감싸면서 버딩으로 엑소사이토시스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백질을 어디다가 표지해 놓는다? ER 골지. 대부분의 구조나 비구조 단백질. 부착 침입 먼저입니다. 부착은 아까 말씀드린 LDL이나 CD81, 부착인자는 로우 덴시티 리포프로테인이고 수용체는 CD81 분자가 필수적이다. 이게 없으면 이제 감염이 안 되는데 간세포나 이런 세포들은 대부분 다 갖고 있습니다. 외피 단백질 E2가 결합해서 진입 초기에 반응을 유도를 하게 되고요. 코 리셉터로 이제 스카빈저 리셉터, 휴먼 스카빈저 리셉터 클래스 B 타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H 스카벤저 리셉터 S, CB2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SCBR2. 타이트 정션 단백질인 이제 클라우딘, 오클루딘과 공동 수용체로 사용도 하게 됩니다. 리셉터 메디에이티드 엔도사이토시스를 결합인자, 부착인자, 그리고 CD81에 수용체에 결합하면 엔도사이토시스를 시작해서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단백질 합성입니다. 과정은 폴리프로테인 만든다고 그랬었죠. 세포질에 진입하면은 바로 5'에 위치한 아이리스를 통해서 번역을 시작하게 되고요. 직접적으로 여기에 이제 트랜슬레이션 게시인자들, 이니시에이션 팩터들이 붙어서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동일하게 작동을 시킵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거를 소포체 ER이나 이제 골지에 번역을 전개해서 대형 하나의 폴리프로테인을 합성하고 프로테이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단백질 절단 효소를 통해서 각각 구조 3개, 비구조 7개, 10개의 단백질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오케이? NS2나 NS3 이게 이제 프로테이즈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아이리스 부분에 EIF2, 3 이런 것들이 다 번역 게시 인자입니다. 그래서 리보솜이 여기에 붙을 수 있도록 작용을 해주죠. NS3 단백질, 이제 중요한 단백질들이 나옵니다. NS3는 C터미널, 이제 N터미널 약 180개의 아미노산이 이제 세린 프로테이즈 활성을 가지고 있고요. C말단이 RNA 헬리케이즈 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테이즈 기능과 RNA 헬리케이즈 기능을 동시에 하게 된다는 거죠. 오케이?
ATP 의존하여 RNA 듀플렉스를 풀어준다. 이게 헬리케이즈의 기능이죠. 더블 스트랜드 RNA를 풀어주는 거. 헬리케이즈의 작용이 되는 거고, NAC3. N말단에는 이제 세린 프로테이즈 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HCV 바이러스는 트랜스멤브레인 도메인을 갖는 막단백질이라고, 트랜스멤브레인 도메인, 요 멤브레인을 통과하는 도메인을 트랜스멤브레인 도메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 소포체 ER 골지에 위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C, 뭐 E1, E2, NS2, 3, 4, 5, 4A, 4B, 5A, 5B. 쭉 단백질들의 설명이 나오고요. 복제, 그러면 유전자 복제는 어떻게 하느냐? 음성가닥 RNA를 중간체로 사용을 하겠죠. 양성가닥에서 음성가닥을 만들고, 게놈 RNA를 주형으로 해서 음성가닥 RNA 합성 후 이를 주형으로 양성가닥을 만들게 됩니다. 프라이머가 필요 없는 드노버 신세시스라고 얘기하는데요. 개별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게놈 복제에 필요한 단백질들, 리플리케이션 컴플렉스 RC라는 거를 구성을 하게 되고요. 이 RC 안에는 RNA 디펜던트 RNA 폴리머레이즈가 1번이겠죠. 제일 중요한 C말단의 트랜스멤브레인 도메인을 통해 막에 부착된다. 복제 활성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아까 멤브레인에 이렇게 박혀있는 부분을 TM, 트랜스멤브레인 도메인이라고 얘기했고요. 여기에 5B가 있는 거죠. NS5A는 RNA 결합력을 갖는 포스포 프로테인이고요. 3개의 도메인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RNA에 결합할 수 있게 복제에 필수적이지는 않지만 캡시드 조립에는 필수, 인산화되어야 조립이 이루어진다 라고 했는데요. RNA 디펜던트 RNA 폴리머레이즈가 5B고 5A는 결합과 관련되어 있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NS3 같은 경우는 아까 RNA 헬리케이즈 역할하고 프로테이즈 역할을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5' NCR과 3' NCR의 RNA 스탠드 구조를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풀려야 이제 폴리머레이즈가 결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RNA 개시 반응을 유발할 수 있고요. 이렇게 복제 중간 산물인 RF 리플리케이션 폼인 듀플렉스 RNA를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헬리케이즈입니다. 숙주의 사이클로필린 B, 뭐 NS5 작용에 RNA 결합력을 촉진한다 라고 했는데요. 부수적인 거고요. 복제에 필요한 요소, 뭐 시스 액팅 엘리먼트 앞에서도 나왔었죠. 내부에 있는 작용 요소라고 했습니다. 5' NCR에 위치한 아이리스 번역에 필요하고요. 3'의 3개의 염기 서열 복제에 필요합니다. 엑스비즌 3' 말단에 98개의 염기 서열이고요. HCB 유전자 현관에 보존이 되고 있고 RNA 중에 음성가닥 RNA 합성에 작용을 하게 됩니다. 복제. 그래서 1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NCR 부분이 3개의 염기 서열 그리고 엑스비즌. 복제가 일어나는 장소는 소포체 ER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이제 함몰이 되면서 ER 멤브레인 안쪽에서 RC 리플리케이션 컴플렉스가 만들어져서 복제를 해서 포지티브 RNA를 내보내게 되는 거죠. 최근 HCB의 인펙셔스 cDNA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분자 역학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바이러스의 DNA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의 cDNA를 가지고 바이러스를 생산하면은 실험실상에서 바이러스를 만들어서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HCB의 아이리스도 있고요. EMCB의 아이리스, 더블로 아이리스를 사용해서 단백질들을 이제 생산하게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리플리콘이라는 형태는 바이러스만을 만들어내는 그런 형태고요. 이 바이러스는 감염성이 없습니다. 오케이? 리플리콘. 그래서 말 그대로 복제를 하는 시스템이고요. HCV-CC라는 거는 이제 감염성이 있는 완벽한 바이러스를 만들어내는
시스템입니다. 오케이? 조립 방출. 조립 방출은 당연히 사이토플라즘에서 일어날 건데, 사이토플라즘에서도 ER 골지 쪽에서 조립이 일어날 거예요. 바이러스 입자를 구성하는 4개, 게놈 RNA, 코어 프로테인 1, 2 모두 소포체에 부착이 돼 있다고 얘기했고요. 엔캡시데이션과 착 외피가 소포체에 연결돼서 소포체에서 이제 골지로 가면서 일어날 될 거고요. 소포체 내부로 출하가 된 다음에 분비 경로. 분비 경로는 이제 골지가 관여를 하겠죠. P7 단백질 이온 채널에 여기에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LD가 관여를 하게 되는데, LD라는 게 이제 리피드 드로플렛이라고 해서 리피드 주머니, 지방 주머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피드 드로플렛에 관여, 이게 이제 드롭 알갱이에요. 드로플렛이 관여를 해서 세포질에 있는 중성지방 저장고고요. LD 표면에 코어 프로테인이 이제 부착이 되는 그런 형태로 샥 외피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리플리케이션 컴플렉스의 구성인 NX5A에서 부착이 되고 RNA 게놈의 패키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형광등으로 쭉 본 거예요. LDS라는 게 이제 리피드 드롭플렛, 리피드 중성지방 저장소고요. 여기에 이제 코어 프로테인이나 NS5A가 이제 함께 위치를 한다는 거죠. 특히 여기 보시면은 코어는 빨간색이고 NS5A는 파란색이기 때문에 이게 다 동일하게 겹쳐지는 부분은 흰색으로 나타나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은 요 세 가지가 다 함께 공존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요. 오케이? 이 부분에서 리피드 드롭플렛에서 캡시드 프로테인, 코어죠, 코어. 코어 프로테인에 의한 캡시드 RNA의 패킹이 일어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숙제에 대한 영향입니다. 배양되는 세포 수준에서 HCB의 병변은 나타나지 않고요. 감염은 감염은 이제 감염된 세포에 대한 숙지 면역 반응의 결과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바이러스에 의해서 세포 자극이 계속 일어나니까 면역 반응에 의한 염증이 생기는 거죠. 염증. 그게 이제 감염이 되는 겁니다. 선천 면역 반응 차단 80% 이상이 이제 만성 감염이고 이뮨 이베이션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선천 면역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게 되고요. 인터페론 발현을 억제합니다. NS3, 4A가 이제 프로테이즈인데요. 이제 선천 면역 신호 전달 체계를 차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TRL3, 톨라이크 리셉터 3 신호 전달의 이제 중간 물질인 아댑터인 트립이라고 앞에서 많이 여러 번 했었어요. 트립 톨라이크 리셉터가 있고 리그1 MDA5라는 게 있었죠. 이게 innate immune response의 바이러스에서 인터페론을 생산하는 시스템입니다. 거기에 중간 매개물질 트립이 있었는데 얘를 절단을 하게 되는 거죠. 또는 리그1 수용체 어댑테인 메이부스 이 단백질을 끝에 이제 카드 도메인이라고 있는데 그걸 부시게 됩니다. 바이러스의 프로테이즈가 이 중간 매개 단백질들을 파괴하는 거죠. 인터페론 작용을 억제하는 NS5A나 E2 단백질들이 인터페론의 길항제라고 얘기하죠. 인터페론 작용을 막는 겁니다. 그 PKR을 결합해서 활성을 저해하고요. 프로테인 카이네이즈 R이 억제가 되면은 인터페론의 생산이 억제가 됩니다. 똑같죠? PKR 감염 결합을 해서 활성을 저해시킵니다. NS5A하고 NS5A 또는 E2예요. 딱 두 가지로 기억하시면 돼요. 인터페론 발현 억제, 인터페론 작용 억제. 발현을 억제하는 거는 TLR3의 어댑터인 트립, 그리고 리그I1의 어댑터인 메이부스를 절단하는 거고요. 작용 억제하는 거는 NS5A나 E2 단백질을 억제해서 PKR, 프로테인 카이네이즈 R의 작동을 억제하는 겁니다. 여기 설명됐듯이 트립을 NS3나 4A가 프로테이즈라고 했어요.
절단을 해버리는 거죠. 또는 IPS 리그 안에 중간 산물인 이제 메이부스라고 있는데요. 얘의 부분을 파괴하는 거죠. 그러면은 NF-kappa비에 의해서 인터페론 베타 생산 안 되고요. TBK, RIP는 트랩, TBK, IRF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 이제 트립, 트랍, TBK, IRF가 핵으로 들어가서 작동이 일어나게 되고요. 또는 메이부스는 뭐 I-kappa비, NF-kappa비에 의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한번 다시 한번 연상해 보세요. 종양유발, 뭐 만성 감염에 의해서 퍼시스턴트 인펙션이라고 했습니다. 세포질에서 증식하는 RNA 중 유일하게 RNA 바이러스 중 종양을 유발하는 유일한 바이러스이고요. 뭐 최근 연구 결과에서 HCV의 코어나 NS3, NS5A, B 등이 작용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뭐 신호경로 억제를 통해서 P53이나 RB 발현을 억제한다. 앞에서도 계속 나왔었죠. DNA 바이러스 할 때. P53이나 레티노블러스토마를 억제를 해서 세포의 튜머 서프레서 기능을 막아준다는 거죠. 근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10년 이상. 만성 염증의 이게 어떻게 보면 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 내온 바이러스 뭐 맛배기로 살짝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나라 80년대까지만 해도 굉장히 많았고요. 매번 뭐 봄마다 초여름에 예방접종을 맞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많이 이제 감소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일본 내염은 말 그대로 이제 모기가 매개를 하고 뇌염을 일으키는 그러한 바이러스입니다. 뭐 어린이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뇌염을 유발하고 마비나 혼수 상태까지도 유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빨간 진모기가 주 원인이고요. 조류와 돼지가 중간 숙주로 해서 돼지가 일반적으로 중간 숙주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합니다. 자기는 아프지 않은데 거기에서 바이러스 증식이 엄청 잘 돼요. 대사가 좋아서 무증상 감염 상태에서 효과적으로 증식을 할 수가 있으니까 오래 살려두는 거죠. 돼지 사육사 주변으로 모기들이 이런 매개가 됐었고요. 그래서 인수공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잠복기가 한 일주일 정도 있고요. 열, 두통, 뭐 식욕감퇴, 메스꺼움, 구토 등이 일어나고 진행이 되기 시작하면은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면서 짧은 시간 안에 열병, 두통 증후군, 뭐 이런 무균성 수막염, 뇌염, 엔세팔라이티스 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뇌염하고 수막염이에요. 메닝자이티스나 아니면은 엔세팔라이티스를 유발한다. 뇌염을. 목경직이나 이런 경련들을 유발하게 되고요. 발병 후 5일에서 10일 내에 사망하게 됩니다. 호흡장애나 심한 발작. 뇌 척수액에서 바이러스가 직접적으로 발견됩니다. 그 뇌 쪽에 신경에 중추신경 감염이 된다는 거죠. 백신으로 막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어린이들한테 특히 위험해요. 발생하고 사망인데요. 예전에는 적게 발생해도 사망률이 어느 정도 꽤 있었습니다. 근데 1910년도에 발생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사망률이 조금 한 5명 정도. 그쵸? 2012년도 뭐 어느 정도 유지가 발생은 되고 있는데 사망률은 그렇게 높지 않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오케이. 플라비 바이러스에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이 곤충들이죠. 모기매개. 아까 뭐 웨스나일 바이러스나 댕기 바이러스, 옐로우 피버, 황열병, 지카 바이러스. 이게 브라질 올림픽 때 뇌 소뇌증 만들고 이런다고. 임신부가 감염이 되면 임신부의 태반을 통해서 태아의 뇌에 감염이 된다. 뭐 지카 바이러스죠. 이것도 다 뭐 아르보 바이러스라고도 얘기했습니다. 모기매개에서 일으키는 바이러스고요.
지금 분포되는 지역을 보면 대부분 열대지방이죠. 우리나라 이제 아열대 쪽에도 좀 영향이 있긴 한데 대부분은 다 굉장히 더운 나라입니다. 우리는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 다음에 이제 제주도나 그 남부지방까지 약간 올라왔는데요. SFTS, 중증 시비어, 피버, 스롬보피니아 신드롬이라고 해서 중증 열성 혈소판 플래튼이라고 하죠. 근데 스롬보피니아가 이 혈소판 감소증이에요. 감소 증후군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혈액을 응고시켜주는 혈소판의 감소증을 유발하는 열성병입니다. 유행성 출혈하고 비슷한 거죠. 출혈이 일어나려면 뭐 바이러스 감염 후에 어떤 거 혈액 응고가 안 일어나면 되죠. 그래서 스롬보사이토피니아가 그런 질병이라고 아시면 돼요. 그래서 버냐 비리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한타 바이러스에 속하는 애들이에요. 유행성 출혈을 만드는 출혈열이에요. 이것도 G에 의해서 매개로 해서 진드기가 전달하는 또는 플레보바이러스에 속하는 SFTS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이 되고요. 인수 공통입니다. 진드기 매개하는. 밭에 나가서 또는 산에서 진드기에서 물려서 전달이 되죠. 그래서 참진드기라는 아이가 주 매개원입니다. 오케이? 그 플라비 바이러스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요즘 유행하고 있는 바이러스니까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